우리 이제 오늘 2월 2일 날 종강 수업 시작할 겁니다. 먼저 USB 메모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기기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USB 메모리를 여러 개를 꽂아 봤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 USB 메모리를 제가 이제 뺐다가 꽂아 볼 겁니다. 꽂으면은요. 보편적으로 작동을 해서 스스로 얘가 열려요. 자, 꽂으면은요.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데 왼쪽에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은 내 PC를 클릭해 볼 거예요. 내 PC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죠? 이 폴더는요. 폴더는 이렇게 누르시면 오므라들어요. 폴더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폴더는 안 열어 볼 거고요. 장치 및 드라이브를 열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보는 방법하고 제가 보는 방법이 약간 화면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 상단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기.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주로 저는 목록을 쓰는데요. 목록을 쓰는데 이 드라이브 명칭만큼은 내용을 봐요. 내용. 자세히 보는 방법도 있어요. 내용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떠요. 전체 용량이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파란색이 현재 사용 중인 용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색 부분이 남은 용량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떠야 되는데 안 떴다. 다시 꽂아 볼게요. 어떻게 뜨는지. 왜? 이게 이제 부서진 걸 제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꽂아 볼 거예요. 꽂아 보면 떴다. 이정민 훈장 32라고 써 있어요. 드라이브 이름을 제가 바꿔놨어요. 누군가가 불주시라고 하시면 제가 이걸 꽂아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정민 훈장하고 이렇게 뜨면 아 이정민이란 사람 거구나 홍길동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름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를 다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포맷이란 작업을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자,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진다고 나와요. 현재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냥 포맷을 한 건데요. 포맷을 하고 났어요. 근데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은 여길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는 NTFS고 어떤 건 EXFAT고 어떤 건 FAT32고 NTFS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EXFAT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혹시 FAT32라고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FAT32라는 방법이 문제예요. 저장 매체의 그 시스템 방식이 뭐가 있냐면요. NT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F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T32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느리다. 일단 느리다. 그래서 이거는 서버가 사용하는 방식 빠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한번 먼저 볼게요. 느리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얘가 지금 용량이 32예요. 32. 근데 여기 용량이 28.8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16진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요게 2테라짜리인데 2000인데 이게 1.81테라로 나와요. 여러분 64기가짜리를 구매하셨으면 64기가로 안 나오고 50.2기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진법이냐 16진법이 지법에 따라서 숫자가 달리 보이는 것 뿐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분명히 28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복사를 해볼 거예요.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17기가짜리 17기가짜리 이 17기가짜리를 제가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분명히 여기 28점 얼마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28점 얼마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명령을 걸면은요, 파일이 너무 커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이상하죠? 분명히 저장 장치는 28기가인데 17기가짜리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4GB 이상의 파일을 복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아무리 용량이 커도 4GB 이상의 파일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100짜리 크기를 갖고 있어도 5기가짜리나 10기가짜리를 복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 집이 100평짜리 집인데 10평짜리 가구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관문이 작아서, 출입구가 작아서 못 들어올 수는 있겠지. 뭐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분명히 현관문이 큰데도 짐이 못 들어온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져올 짐을 쪼개야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 파일을 줄여서 가져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명량이란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4.7기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가려고 복사 명령을 붙였더니 아까 좀 전에 에러가 나더라고. 난 16기가짜리를 가져왔는데 왜 안 될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FAT32 방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용량이 커도 복사가 가능하다. 그럼 NTFS로 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갤럭시처럼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라는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 방식에서는 인식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이게 또 문제야. 내가 명량이란 영화를 USB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서 갖고 다니다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영화를 보고 싶어도 인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AT32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인식이 돼요. 그건 FAT32가 좋은데 느리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용량이 큰 거를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EXFAT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모두 인식이 가능하고 용량이 커도 복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USB 메모리 처음에 구매하시면요, 대부분 FAT3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제가 USB 메모리 여러 개 갖고 왔지만 이게 대부분 FAT32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용량 큰 파일을 복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다시 해요. 포맷을. 그래서 FAT32가 아니라 NTFS로 하면 좋은데 단점이 뭐다? 안드로이드가 인식이 안 되니까는 이거 말고 EXFAT로 하자 이거지. 그리고 아까는 이름도 길어서 인식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길게 써도요 인식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인식이 되냐면 아까 FAT32에서는 8글자, 우리말로 3글자는 8글자예요. 근데 EXFAT는 255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요건 이제 그대로 두고요. 아까 이름 그대로 두고 제가 그냥 포맷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용이 지워지니까 주의를 해라고 돼 있고 확인 누르면 이제 포맷이 되고 포맷은 됐어요. 그래서 EXFAT로 돼 있죠? 제 외장 하드는 NTFS로 돼 있어요. 제 외장 하드는 NTFS 된 이유가 USB 메모리다 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NTFS로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여러분들 꽂아놓으면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냥 USB 드라이브로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하고 클릭을 빨리 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을 하고 한번 다시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반전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이 이름을 고쳐 쓰시면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USB 메모리 꽂으면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장치 드라이브가 C, D, E, F, G로 나가죠? A, B는 어디 갔어요? 우리가 알파벳이 A, B로 나가잖아요. 근데 C, D로 나간단 말이야. 우리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외장 기기들은 드라이브 명칭이 C, D 이렇게 해서 Z까지 인식이 된다. A, B는 어디로 갔을까? A하고 B는 어디에 있을까? 초기의 컴퓨터는요. 초기의 컴퓨터는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썼죠. 그렇죠?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이때 드라이브 명칭이 A, B 드라이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장 하드를 달거나 하드를 달면 C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브를 여러 개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A, B가 없으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도 A, B로 바꿔서 써요. 여기는 제가 지금 요게 F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렇게 쓰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면은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로 나와요. 그러면 저희 집 컴퓨터에 이 장치를 꽂으면 A로 인식이 되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건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 내 PC가 있잖아요. 내 PC에 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관리. 이걸 눌러 보시면은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하나 떴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장치 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장치 관리자. 이 장치 관리자를 누르면 이 컴퓨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나 또는 그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들 장치가 여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은요, 이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DVD 장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연결한 장치가 여기 있어요. NVIDIA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모니터도 지금 여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제 노트북의 기본 모니터하고 HDMI로 연결한 빔 프로젝터 모니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지금 이 안에 노트북이니까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 보입니다. 근데 그 왼쪽 밑에 보시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관리. 이 디스크 관리를 누르시면은요, 이 장치에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대요. 요거는 제 외장 하드고요. 제 외장 하드고 조금 전에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렸던 USB 메모리가 있는데 USB 메모리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디스크 장치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C 드라이브에 있고 D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따로 독립되어 있고 D 드라이브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C 드라이브 따로 돼 있고 여기 F 드라이브 있고 E 드라이브 있고 뭐 이렇게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 외장 하드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축소할 수가 있어요. 축소. 20평짜리 방을 15평, 5평으로 분할하고 싶어. 투룸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축소라는 명령을 걸어요. 그래서 줄여라. 그러면 귀퉁이가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그걸 새로운 방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건너방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구매하면 뭐 1테라짜리, 1000기가짜리 왜 하드를 달아서 쓰는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500, 500 나눠서 쓴다든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용량들이 원체 큰 것들이 많이 쓰니까 통으로 써요. 통으로.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하드를 두 개를 달아서 이 2테라짜리 2테라짜리 두 개를 달았는데 걔를 합치면 뭐가 되죠? 합치면 4테라가 될까요? 여러분 2리터짜리 물병하고 2리터짜리 물병 두 개를 합치면 4리터 물병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컴퓨터는 그게 돼요.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그런 방식을 지원하는 컴퓨터가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컴퓨터는 그게 지원이 되고 대부분 컴퓨터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연결하면은요. 하드 디스크를 만약에 내가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를 꽂아요. 그럼 2테라짜리 5개면 10테라잖아요. 근데 개인은 10테라씩 쓸 일은 없겠지만 서버들은 어떨까요?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 네이버 컴퓨터들은요. 온갖 컴퓨터들이 다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 큰 거를 써야 편하대요. 그래서 서버들은 하드를 하나 묶어서 쓴대요.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하드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치도 팔아요. 사실은 인터넷상이나 용산의 매장에 가면 그걸 파는데 개인은 그럴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누가 쓰는가 봤더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쓴대요. 하드를 여러 개 사서 용량을 한꺼번에 늘려가지고 게임 프로그램들을 종류별로 다 설치하는 거지. 그 용량이 작으면 보세요. 장을 하나 사서 안방에 놓고 식탁은 건너방에 놓고 의자는 뭐 문간방에 놓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근데 방이 하나 큰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살림살이를 다 한 방에다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는데 저도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장치는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중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다 못 쓴대. 아주 조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EXFAT로 제가 다 포맷을 해드렸어. 그러면 일단 이제 USB를 사게 되면 전부 다 포맷을 EXFAT로 해놓고 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복사를 해드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지나서 오늘 드렸잖아요.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USB 메모리를 꽂아가지고 보니까 FAT32로 돼 있더라고. 그럼 제일 먼저 제가 포맷을 EXFAT로 먼저 해놓고 NTFS로 포맷을 해도 되지만 NTFS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안 되니까는 FAT32를 EXFAT로 포맷을 다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이름을 넣어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프로그램을 복사한 거예요. 복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 이름을 등록하세요라고 한 거지. 저희가 처음에 거는 그냥 FAT 방식이었는데 FAT32 방식으로 제일 처음에 돼 있는 것을 작업이 돼서 공장에서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은 EXFAT로 포맷이 돼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NTFS로 포맷이 돼서 출시가 되기도 해요. 공장에서 처음 생산할 때. 근데 어떤 게 될지는 몰라. 꽂아봐야만 알아. 꽂아봐야만 아는데 그냥 여기에서 우리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이렇게 목록을 보거나 그러면 몰라.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내용이라는 걸 눌러봐야 NTFS인지 EXF8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모르고 이제 처음에 셋업돼 있는 그 상태로 썼을 때는 용량 4기가 이상 되는 게 복사가 안 되니까는 무용지물이지. 아무리 용량이 커도 복사를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EXF8로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미 저기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걸 전부 다 포맷하지 않으면 안 그럼 다른 데다 옮겨놓고 EXF8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안에 이렇게 자료가 들어있는데 이 자료가 있는 걸 모르고 포맷을 해버리면 내용이 다 지워지잖아요. 네. 그냥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EXF8인지 NTFS인지 이걸 보시고 FAT32로 돼 있다면 그러니까 용량이 4기가짜리 USB 메모리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용량이 작은 거니까 복사해봤자 큰 것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8기가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NTFS인지 EXF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내용을 그냥 무조건 포맷하지 마시고 내용을 다른 내 컴퓨터에서 복사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포맷을 바꾸시고 나서 다시 내용을 복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한번 포맷해 놓으시면 고장나서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컴퓨터랑 연동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USB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에다가 연결하고 C 단자를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건데 제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여기는 이제 C 드라이브하고 이것만 나와 있는데 USB 메모리 꽂으면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떴어요. 조금 전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떴어요.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인식이 안 돼요. 얘를 연동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 핸드폰이 구형이 아니라 나름 좀 신형이다 보니까 삼성 덱스라는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 있대요. 삼성 덱스라는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면은요, 혹시나 삼성 덱스가 연동이 안 되고 얘를 설치하라고 뜨면 설치 안 하셔도 되고 덱에선 설치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덱스를 연결해 놓고 쓰면은 뭐가 좋으냐면 하나의 컴퓨터가 새로 작동되는 셈이에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따로 쓰시고 삼성 덱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서 갤러리도 쓰실 수 있고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연동을 지금 제가 여기 스마트폰에서요. 지금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USB 케이블을 제가 꽂으면 분명히 없었던 장치였는데
이렇게 대한 메타버스 연구원장 이정민 훈장이라고 제 이름이 열려있는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이유는요 제가 스마트폰을 활성화시켰어요. 제가 얘를 끌게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파워를 종료한 게 아니라 화면을 잠궜고요. 얘를 꽂으면 장치 이름만 나오지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이 안에 내용이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이제 화면을 이 패턴을 풀거나 해서 얘를 활성화시키잖아요. 분명히 없다고 나오는데 패턴을 풀고 나면은 이게 장치가 인식이 돼요. 꼭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LG 같은 경우는요 인식시키는 기능이 좀 다르더라고. 삼성은 좀 수월했는데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알림줄이라고 있어요. 알림줄.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알림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거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 아주 옛날 거다 그러면 바로 연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기 알림줄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그럼 저는 장치가 두 개로 떠 있대요. 스마트폰 안에는 자체 저장 공간이 있고요. 이 저장 공간이 전 작아서 별도로 외장 마이크로 SD를 하나 꽂았어요. 여기 유심칩 아시죠? 유심칩. 네. 유심을 넣는 자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유심칩을 꽂고 하나는 마이크로 SD라는 걸 꽂아요. 우리 새끼손톱 많은 걸 꽂게 돼 있거든요. 갤럭시 S20까지는 그걸 꽂을 수가 있고요. 갤럭시 S21 이후로 나온 기기에는 마이크로 SD를 연결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갖고 계시네. 이거는 제가 사는 동네하고 그 옆 동네하고 경인고속도로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는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구름다리 육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꽃을 좀 심어 놓은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주제로 했던 영상들을 제가 좀 어디서 담아 놓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놀면 뭐하니 저건 뭐야? 놀면 뭐하니는 뭐냐면 그 MBC인가 거기 놀면 뭐하니 유재석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덕분에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제가 나왔었죠. 1초 정도. 봤어요.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것 때문에 취재를 온대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저보고 취재를 할 테니까는 좀 제가 대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유재석 씨가 온 건 아니고 취재팀만 와가지고 한 30분을 촬영해 나갔는데 제 강의하는 모습이 한 1초 정도 이제 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유재석 씨하고 그 멤버들이 기자 활동을 하는 그 파트였거든요. 그때는 그 한때는 또 뭐 앵커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거를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한다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유재석 씨가 취재하는 거를 했는데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면서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 홈페이지도 있어요. 제 소개하는 난에 보면 요거예요. 요거 키오스크 교육하는 거. 요 사진은 우리 조카가 방송 보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고요.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나와 있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찍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건 이제 그 강의하던 내용들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몸에다 페인팅을 해가지고요. 지형 지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잘 구별이 안 되게끔 해놓은 것도 있었고 이거는 뭐 생일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생일날 뭐 음식 차린 거를 제가 찍었나 봐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자기 생일날 로그인하면 상단에 떠요. 아무개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뜨더라고. 아, 구글에서도 그래요? 페이스북은 맨날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회원 가입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구글도 음력 양력 구분 안 해요. 구글도 로그인을 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로그인을 하면 구글에 접속하면 자동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아이디가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기 생일날 들어가 보니까는 다음은 그게 없는데 네이버 구글은 그게 돼 있더라고. 아무개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떠요. 걔네들은 양력 음력 구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입력해놓은 음력은 구글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로 쓰기 양력으로만. 이렇게 구글은 이렇게 초가 떠요. 구글이라는 로고 위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개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떠요. 이게 뭐야? 뭐 이상한 게 잔뜩 뜨네. 제가 이따 스마트폰을 직접 보여드릴 테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찍은 사진도 여기 이제 기록돼 있고 한데요. 이렇게 화면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스마트폰 연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이제 스마트폰 연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뭐냐면 삼성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삼성 플로우. 이제 뜰 거예요. 이렇게 제 핸드폰이 떠요. 핸드폰이 열렸어요. 제 화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주로 쓰는 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싫어하잖아요. 문자 왔을 때 이거 만지고 있으면 직장 동료나 윗사람들이 쟤는 출근해갖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요. 이렇게 문자도 하나 와 있네. 그렇죠? 저희 동료인데 친구인데 여기 부의장으로 있어요. 금천구 의회. 세대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문자 받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럼 핸드폰을 이제 넣어놔도 되잖아. USB 케이블로 연결해 놓으면 되니까. 편하지. 갤러리도 볼 수가 있어요. 2022년에 이제 호랑이띠라고 해서 이제 호랑이 사진을 가져온 거고, 이건 제 낙관색인 거. 그리고 이제 저를 많이 챙겨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찍어주신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 저는 이제 글렀어요. 지금 산에 들어가서 못 살지. 일찌감치 가서 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면 언제 집 짓고 삽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미리 가야지. 이거로 대신 힐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살고 계신데 지금. 부럽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삼성 덱스를 이용하면은요.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따로 작동되고 덱스는 덱스대로 따로 작동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기기에서 환경 설정하고 통신 설정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리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더 사용하시면은요, 제 핸드폰 기종에서는요, 이렇게 앱이 있더라고. 설정하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알림줄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알림줄이 내려와요. 그러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네. 이 톱니바퀴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요. 여긴 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름을 등록해 놨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와이파이 연결해 놨어요. 켜놨어요. 블루투스 켜놨어요. 여러분 블루투스 기기 쓰세요? 네. 쓰실 때는 켜놓으시고 안 쓸 때는 꺼놓으셔야 돼. NFC 기능 쓰세요? NFC? 교통카드 앱을 깔아가지고 교통카드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 교통카드 기능이 작동되게끔 하는 거 있죠? 그게 NFC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이패스라는 거 있죠? 하이패스.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정산하는 거요. 그 하이패스도 NFC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이패스 NFC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NFC 그 칩이 있어요. 그 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잔뜩 카트에다 싣고 갈 때 어떻게 돼요? 결제할 때 다 내려야죠. 귀찮지 않아요? 그냥 카트째 쭉 밀고 나가면 얼마 쭉 해서 결제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을 하이패스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칩을 상품마다 달아야 돼요. 1200원 정도 한대요. 현재는 어디서 쓰냐면은요, 그 삼성이나 LG 같은 그 가전제품 물류센터에선 쓴대요. 그 박스에 그 붙여놨어요. 그 트럭에다 다 싣고 갈 때 어떤 제품인지 다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어느 용량 얼마짜리 세탁기가 가고 냉장고가 가고 뭐 이게 들어가는지가 자동으로 쭉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쇼핑센터에도 물건에 탑재가 되면은 카트째 끌고 가면 바로 정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1200원 정도 이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라면 한 개 사는데 거기다 1200원짜리 칩을 달 수가 없잖아요. 특히 또 하나 뭐냐면 술집에서 쓴대요. 술집 양주에다. 고급 양주도 비싸다 그러는데 병하고 병 뚜껑에다 얘를 연결해 놓는 거야. 그럼 NFC 그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딱 갖다 대면 이 양주는 언제 생산됐으며 얼마짜리다 하고 딱 금액이 보이는 거지, 표시가. 그러면 이제 주인이 확인되고 나면 뚜껑을 따서 마시는 거지. 가짜 양주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탑승 모드는 비행기를 우리가 탑승하게 되면 얘를 작동을 시켜서 전파를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전파 간섭 때문에 기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근데 이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놔도 만약에 비행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면 와이파이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탑승 모드를 그냥 놓으면은 기존에 쓰던 와이파이도 차단이 되죠. 근데 그 비행기 항공기 내에서도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석은 아니고 좀 고급석들은 와이파이를 제공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럼 비행기 내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무리 없이 쓸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뭐 데이터 그 사용하는 기능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 탑승 모드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놓고 외국에 나가서 그쪽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탑승 모드 해제하잖아요. 그럼 그쪽 나라 통신망이 연결이 되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요, 그러지 않아도 외국에 나가면 자동으로 그 나라 통신망이 연결이 된대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모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모드를 연결했다가 해제를 해야 그게 자동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쓰는 거. 여러분도 와이파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와이파이 비밀번호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저거 비밀번호 입력하려면 귀찮지 않아요? 저거 잘못된 거야. 저렇게 저기다 붙여주면 안 돼. 와이파이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를 꾹 누르면 현재 와이파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기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면은요 밑에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 얘를 인쇄해서 붙여놓으면 돼. 얘를 인쇄해서 붙여놓고요. 얘를 카메라로 스캔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비밀번호 내가 직접 눌러야 되잖아. 귀찮잖아. 얘를 스캔 떠가지고 화면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공해주면 이제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수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 와이파이가 뭐냐 그러면 저기 있어 저거 입력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접속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가서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건 다 있어요. 이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이 QR코드를 우리가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연동이 되면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는 얘를 인쇄해서 곳곳에 붙여줘야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 QR코드 스캔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저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는 게 있지. 근데 그 해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와이파이를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커피 전문 매장에 들어가면 공공 와이파이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믿을만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이나 지하철에서 사용해주는 와이파이는요 우리가 통신요금 내잖아요. 매달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계들 있잖아요. 공기계들 노트북이나 공기계는 그 와이파이를 못 써요. 접속을 못 합니다. 돈을 내고 써야 되고요. 우리는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버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돌잖아요. 그게 최근에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거 쓰시면 좋고요. 버스 정류장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데 거기 있는 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많이 받을 일이 있으면요 도서관을 가요. 외장하드 들고 노트북에다가 그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면은요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집에서는 이제 유선을 제가 쓰긴 하는데 저는 이제 기가 인터넷이 아니거든요. 100메가 인터넷 쓰니까 일단 느려요. 근데 공공 와이파이는 그 도서관에 쓰는 건 기가 인터넷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거든. 공짜고.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도 그 위에 처마 끝에 와이파이 기기 붙어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가게 사람들은 빨리 쓸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저 강의실은 저 금천 우리 50플러스 또 와이파이를 쓰지만 공공시설들은 공공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와이파이가 에이수스젠 이건 뭔지를 모르겠네. 여기도 지금 이건 비밀번호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공공 와이파이하고 이런 기관들에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는 써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와이파이는 가급적 쓰지 마라. 왜냐면 이 공유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이 와이파이를 연결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일단은.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가시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나 이 라이트 모드 쓰세요? 다크 모드 쓰세요? 대부분 라이트 모드 쓰시거든요. 그럼 화면이 밝게 보여요. 이렇게 흰 바탕에 쓰거든요. 흰 바탕을 쓰면은요 전력 소비가 커요. 그래서 저는 다크 모드를 써요. 다크 모드가 처음에는 불편해요. 밝기도 최적화를 해놓으면 좋아요. 최적화를 해주면 알아서 밝기가 조정이 돼요. 너무 밝아도 안 좋고요.
너무 밝아도 안 좋고 너무 어두워도 안 좋으니까 이 최적화를 해주면 알아서 밝기가 조정이 돼서 좋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갑자기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켜서 작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이제 짝꿍이나 가족들이 주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미안하니까 형광등을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시력 건강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자는 사람 깨워서 나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자리에 미니 스탠드를 달아서요, 걔를 켜놔요. 좀 컴퓨터 작업 환경을 좀 밝게 해놔요. 그러면 어두운데 모니터 불빛이 나오면 사람의 눈의 동공이 어두우니까 밝아지려고 눈이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럼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눈이 시려요. 주변이 밝으면 동공이 건강이 좀 덜 나빠져요. 저녁에는 주무시는 게 좋지만 블루라이트 필터를 열고 하면은 더 나오는 블루라이트 필터. 아,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네. 어, 그 옆에도 필터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켜놓고 사용하면 좀 나은 여기에서 이제 블루라이트라는 거 뭐냐면 파란색 파장의 불빛이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시력이 안 좋대요. 아, 되려요? 예,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고요. 제가 쓰는 안경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안경을 맞출 때 그거를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기능, 선글라스에 들어간 기능을 2개 넣어달라고 했대요. 2개 넣어달라고 하면 2만원 추가야. 이 자체도 블루라이트를 줄여주기 위해서 필터를 네, 그 필터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 자체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앱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해주면요, 파란색 파장이 빠지니까 처음에는 색깔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느낌이 좀 다른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고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도 있어요. 해상도. 글자 크기는 여러분 어떤 거 쓰세요? 얼마나 크게 쓰세요? 제가 지하철 타면은요, 어르신들이 분명히 돋보기를 쓰시는 연령인 것 같은데 돋보기를 안 쓰시고요, 글자를 이렇게 손으로 확대를 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돋보기는 안 쓰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돋보기를 쓰면은 좀 매력이 떨어진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돋보기를 안 쓰고 글자를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본대요. 눈이 더 나빠져요. 안 좋아. 전 40대부터 돋보기를 썼는데 돋보기를 써야 돼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면 시력이 노화가 됐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 그럴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저는 돋보기를 일부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를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는 있어요. 글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를 해라 그러면 글자가 커지면, 일단 돋보기를 썼으니까 글자가 너무 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볼 수만 있으면 되고, 굵게 해주는 게 좋으냐, 이게 굵게. 글자를 굵게 해주면 아무래도 글자가 좀 크게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글꼴이 문제야, 전 글꼴. 뭐 팅커벨이란 글꼴을 이용하니까는요, 글자를 못 읽겠어. 이거를 쓰면은요, 글자를 못 읽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글꼴을 많이 써요. 고딕 계열을 많이 쓰는 셈이죠. 그 다음에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 여러분 HD, 풀 HD, QHD라는 이 해상도 들어보셨어요? 화면 해상도가 있습니다. 화면 해상도에 뭐가 있냐면요, HD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화질이에요. 고화질.
고화질이고요. 풀 HD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80에 720. 이거는 고화질은 고화질인데 선명한 고화질이죠. 이건 1920에 1080. 그 다음에 이제 UHD가 있어요. UHD. 이거는 3840에 2160. 해상도가 더 높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요즘 보급되는 텔레비전들이 UHD 텔레비전이에요. 그런 거로 드라마를 보시면 어떨까요? 더 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 뭐냐면 여배우들이 이제 성형을 한다거나 주름살 보이기 뭐 하니까, 왜냐면 화질이 좋아지니까 주름살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 8K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8K 가면 8000이야. 8000. UHD보다 해상도가 2배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초반 아니면 다 주름살 다 보이지 뭐. 막말로 보톡스 주사를 맞은 바늘 자국까지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요 8K로 촬영이 돼요. 근데 8K로 드라마가 제공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더 좋아지면 8K로 드라마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배우들은 걱정이 될 수도 있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옛날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는 뭐 여배우들이 성형을 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었거든.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텔레비전의 화질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UHD로 나오니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아까 지금 와이파이 이거 연결된 와이파이 가서 아이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뭐를 해라? QR코드로 연결을 해서 보여주면은 QR코드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QR코드 연결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라? 어디 갔어 기계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네. 다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요.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뭔가 화면에 많이 떴어요. 이래저래 뭐가 많이 뜨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화면에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밑에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모난 거 모서리가 약간 둥근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줄 3개 쳐져 있는 메뉴가 있고 왼쪽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LG 스마트폰은요. 이 위치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 3개 쳐져 있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더라고. 처음에는 LG 거는요. 근데 이것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왼쪽 화살표 되어 있는 건 뭐죠? 내가 뭔가 실행했는데 쉽게 말해서 안 하겠다. 빠꾸 버튼이죠. 그 줄 3개 쳐져 있는 메뉴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실행했던
앱들이 여기 다 보여요. 이런 게 다 보여요. 핸드폰이 지금 따로 놀아. 어떻게 된 게.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전화 걸기도 눌러보고요. 제가 전화 걸기를 누르면 전화기 기능이 작동이 되고, 최근 기록을 누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받았는지 이런 게 뜨고요. 연락처도 보이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다 최소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 전화 걸기 기능이나 문자 기능이 지금 이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밥그릇 젓가락을 싱크대에다 갖다 놓은 거야.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싱크대가 뭐가 쌓여 있는 셈이죠. 그렇죠? 다음에 내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을 다시 세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 3개 쳐져 있는 거 누르면 여기 이렇게 메뉴가 떠요. 기존에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가 뜨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모두 닫기를 누르시면 얘가 다 정리가 돼요. 모두 닫기를 누르면 얘가 싹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다 줄어들어요. 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알림줄을 내리셔가지고 설정에 가시면 아래쪽에 무슨 메뉴가 있냐면요,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메뉴가 있어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예,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보시면 확인 중 하고 뜨는데, 저는 완벽 케어라고 떴어요. 완벽 케어라고. 웃는 얼굴처럼 동그랗게 나왔는데, 혹시 지금 정리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완벽하니까 굳이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정리라는 걸 누르면 안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정리의 정도나 하니까 어떻다? 좋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 꼭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하라는 말 자주 떠요. 특히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하라고 했으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1월 10일 날 업데이트를 했었네요. 올해 1월 달에. 가장 최근에 해서 최근 업데이트라고 저는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실행해 보잖아요. 실행해 보면은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앱은 다 아시죠? 플레이스토어 아시잖아요. 플레이스토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삼성 덱스가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죠.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앱을 한번 실행해 봐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 이거 볼 거예요. 여기 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여기 창에 제 얼굴을 등록을 하는 게 로그인이 떠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요, 제 거는 이렇게 떠요. 약간 여러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앱 및 기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앱 및 기기 관리. 저 상단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눌러 보시면 앱 및 기기 관리라고 눌러 보면은 업데이트라고 있어. 업데이트 한 개 대기 중이래. 저는 모두 업데이트를 생각날 때마다 눌러요. 당연히 어떨 때 된다? 와이파이 상에서 해야 되겠죠.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도로 요금이 나갈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30기가를 쓰는데 한 달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남겨놓고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앱을 쓰긴 쓰는데 옛날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고요. 한 10분의 1, 한 20분의 1로 줄어요. 속도가 확 줄면서 되긴 되는데 답답하지.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는 상에서 얘를 항상 시켜놔요. 지금 거기 어디서 들어갔어요? 선생님? 톨레이스토어. 톨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 틱톡 이런 것도 있고 로얄 매치가 게임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앱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앱들은요, 그 아이폰은요, 앱스토어에 가셔서 아무 앱이나 써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는요, 앱을 개발한 사람이 아무 때나 올리면 그거로 끝나요. 그냥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앱을 올려도요, 모르는 거예요. 구글이란 자체에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앱을 올려놓고 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해외에서 결제됐다 이런 거? 예, 뭐 200만 원, 300만 원인 거예요? 몇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지 않은 거라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그 뭐 인증을 한번 받아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인증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 인증번호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때 결제가 돼요. 가짜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선배님 저 결혼해요. 결혼식장에 와주실 거죠? 이런 문자들 받거든요. 아니 후배라는 사람이 선배한테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장소도 없어. 장소를 궁금하시면 밑에 걸 눌러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앱을 올리는 거야. 악성 코드가 담겨있는 앱을. 근데 구글에서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폰은요. 개발자가 올리면 그거를 애플 회사의 관리자가 일일이 다 테스트해 본대요. 그리고 합격이 되면 그때 이제 사용자가 쓸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쓰시면 안 돼. 실제로 예전에 KBS에서요. 그 PD가 그 해커랑 짜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 결혼해요, 뭐 돌인데 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막 누른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PD가 선배님 어제 어디 다녀오셨죠? 그랬더니 야 네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가서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야. 심지어 핸드폰을 꺼놔도요. 전송이 된대요. 배터리가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작동이 된대. 핸드폰 들고 요즘은 목욕탕에도 들어가거든. 침실에 들어가고 회의할 때도 다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 소리가 다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은 샤워할 때도 앞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영상을 보면서 샤워하기도 한대요. 이제 그런 영상이 다 해커한테 넘어가는 거지. 방법이 없대요.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저희가 이거 핸드폰을 두고서 무슨 대화 건강이라든지 내가 어떤 스타일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게 다 이제 해커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뭐 당신 아들을 뭐 납치했느니 뭐 당신의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됐느니 여러분이 경찰이고 검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통장 계좌가 범죄 연루가 됐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잡으러 오겠습니까? 잡으러 가야 되잖아. 범죄 연루가 됐으면 언제 왜 알려줍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 잡으러 가야지 그걸 알려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막 장난하지 말라고 욕을 하면은요. 밤새도록 장난 전화를 건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끊으면 된대.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눌러보면 악성 앱들이 깔려가지고 개인 정보들이 다 탈취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조심하셔야 될 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는요. 지금 제가 제 컴퓨터에 이렇게 USB 뭐라? 제 스마트폰 여기 인식이 또 안 됐어. 이게 왜 그러지? 잠깐만요. 제가 뺐다가 다시 켜볼게요. 오늘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제 USB 메모리 여기 스마트폰이 여기 아까 떴었는데 지금 인식이 안 되네. 그럼 제가 뭐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컴퓨터로 옮기는 거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USB 메모리를 연동을 해서 USB 메모리를 스마트폰에다 꽂아서 그거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USB 케이블을 연결했으니까 직접 내 스마트폰을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여기 USB 스마트폰이 여기 연동이 지금 해제가 돼 있어서 연결을 했는데도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가 제대로 안 되네. 됐다. 이제 됐다 여기. 카카오톡을 그 컴퓨터 화면에서 띄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카카오톡 뜨는 거랑 똑같은 거의 어떤 거? 기능인가요? 저희 카카오톡을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거 해서 같이 쓰잖아요, 계정을.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설치를 해서 쓰는 경우. 예, 그거랑 좀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 기기를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거하고. 예, 근데 그거는 카카오톡에 국한된 내용이잖아.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파일들은 PC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쓸 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스마트폰에다만 카카오톡 쓰다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에도 카카오톡을 깔았거든요.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약간 다른 방법이지만 이렇게 썼었어요.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파일들 있잖아요. 그 파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공유를 걸어요. 그 네이버 그 클라우드 마이박스라는 이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또는 PC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파일들을 직접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 기기 말고 PC에다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설치 안 한 경우에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의 다운로드 파일을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을 전송을 해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동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여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이 자료가 있다 여기에.
카카오톡 다운로드라고 돼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 가보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았던 게 이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mp3 오디오예요. 오디오. 제가 이제 그 성우 공부를 좀 했었어요. 몇 달간. 그래서 이제 그 시 낭독하는 걸 배웠는데 그 이제 배운 거를 여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녹음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었거든요. 그걸 컴퓨터로 받았거든. 그게 이제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이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제 컴퓨터로 가져가면 제 컴퓨터에서 재생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는 이렇게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은 것만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DCIM이란 폴더는 뭐냐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 달려 있는 장치에는 DCIM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보시면 이제 카메라 폴더가 있어요. 카메라 폴더. 이 카메라 폴더가 우리가 촬영한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 SD 보조 장치를 꽂은 컴퓨터의 스마트폰은 별도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돼요. 처음에는 여기에 저장되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고 카메라 장동을 키면은 그렇게 나와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오늘 접속이 불안한지 계속 속색이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먼저 여러분 카메라 한번 가보실래요?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가시면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가 앞뒤로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비비면은요. 앞 카메라, 뒷 카메라로 바뀝니다. 물론 여기도 있어요. 카메라 위치 바꾸는 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톱니바퀴 그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저장 위치 지정하는 게 있어요. 저장 위치. 기본은 이제 내장 저장 공간에 촬영을 하다가 마이크로 SD 꽂으면 SD 카드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예요.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하는 기능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셀피가 뭐예요? 셀피?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셀피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자기를 촬영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샵 셀피라고 이렇게 올렸나 봐. 태그를.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니까 셀피라고 나왔어요. 근데 셀피 저장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진 이상하게 나옵니다.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제가 먼저 셀피 저장을 선택해 놓고 한번 제가 촬영해 볼게요. 제가 저를 촬영할 텐데요. 제가 출석부를 이렇게 들고 촬영해 볼 거예요. 출석부를 들고 촬영해 볼 거예요. 촬영된 사진을 보여드릴 이건 아니고 찍은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거꾸로 나왔죠? 거울에 비친 것처럼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데 셀피 저장을 제가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찍으면은요.
제대로 보이죠? 글자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식당 메뉴판이 보이게끔 배경을 놓고 촬영했는데 배경이 글자가 뒤집혀진 거야. 보이는 셀피 저장을 선택해 놓고 영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무슨 음식 메뉴가 보이는데 글자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뭔 글자인지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놓고 봐야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카메라에서 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상단에 9대 16, 9대 16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가로 놓으면 16대 9고 세로 놓으면 9대 16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을 땐 1대1. 인스타그램 1대1로 놓는 게 가장 좋고요. 1대1로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정사각형으로 찍히는 거야. 정사각형으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16대 9거든. 우리가 쓰는 텔레비전도 16대 9, 9대 16이고 스마트폰도 9대 16, 16대 9로 놓고 봐요. 우리 컴퓨터 모니터도 16대 9거든요. 이렇게 촬영하시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시면 가장 보기 좋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금융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서 거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하고 이 앱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작동이 안 돼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백신 설치를 요청을 해요. 하시면 돼요. 백신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V3. V3 설치하시면 돼요.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은행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요. 백신이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백신 설치하고 나면은 얘 또 인식이 멈췄나? 나온다. 여기 백신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 백신 전 설치해놨어요. V3 설치해놨어요. 그럼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뭐 앱 설치하라고 별도로 나오고 돈 내라 그래. 모르고 이거 했다가 자동 결제가 되더라고. 미국 번호, 전화번호 입력하고 뭐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협 앱 관리 이런 거. 근데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얘가 다 찾아내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금융권마다 백신이 다를 때가 있어요. 금융권마다 보편적으로는 V3를 요청하지만 어떤 금융권에서는 어떤 앱을 반드시 쓰라고 나와요. 그럼 그걸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에는 자체 백신이 있어요. 자체 백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백신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 백신은 진짜 강력해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쳐요. 너무 강해가지고. 이건 바이러스가 아닌데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서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주면 풀어주긴 해요. 그러니까 굳이 예전에는 백신을 윈도우 10 이전에는 뭐 알약이나 뭐 이런 걸 별도로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막 여러 개 중복돼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불편해져요. 근데 윈도우 10서부터는 자체 백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여러분 악성 코드가 뭐예요? 악성 코드 들어보셨죠?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다 우리는 악성 코드라 그래요. 옛날에는 다 바이러스를 하나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하나가 아니라 얘를 분리해 보니까는 스파이웨어 몰래 숨어 있다가 정보를 빼내가는 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 이거죠. 하여튼 안 좋은 애들은 다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철수 씨라는 분이 의학 박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의학 박사 취득하기 전에 의대를 나와서 이제 연구한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라. 그래서 뭐왜 그런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백신을 직접 개발을 했잖아요. 그때 나온 바이러스가 그 파키스탄에서 나온 바이러스였어요.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나오는데 6개월 걸렸어. 근데 요즘 바이러스는요, 한번 퍼지면 3일이면 전 국토가 다 그냥 바이러스 감염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KT인가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퍼졌는데 통신회사에서 그걸 관리를 못한 바람에 전국에 있는 게 다 걸려가지고요,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KT가 욕을 많이 먹었죠.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요, 강의실 컴퓨터가 3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어요. 수업을 못했어요. 안 켜져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 보고는 학생들이 오면 공원에서 놀게 해주고 떡볶이 사 먹이게 하고, 남자 선생님들은 컴퓨터 새로 다 설치하는 작업을 꼬박 이틀 동안 했었어요.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야 그거 지금 학원 컴퓨터부터 살려야 되니까 니들 컴퓨터는 학원 컴퓨터 다 하고 나면 해줄게. 그래서 이틀 동안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전담해서 학생들이 가져오면 제가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옆에 학원은 아무런 일이 없었대. 알고 봤더니 백신을 구매해서 사용했던 학원들은 이상이 없었는데 그땐 백신이 비쌌어요. 지금도 백신이 무료 백신이 있고 유료 백신이 있지만 비싸도 9만 원, 10만 원인데 그때 5, 60만 원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안 했던 거야. 그때 아주 고생을 했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뭐였냐면 체르노빌 바이러스. 그 대만의 어떤 대학생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미국 FBI, 뭐 CIA 컴퓨터가 난리가 났나 봐.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만에 있는 이 학생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기관에서 왜 우리 학생을 건드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얘가 나쁜 짓을 해서 그랬다. 그러니까는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야단칠 테니까 보내라. 그래갖고 보내왔는데 대만에는 그때 그 법이 없었대요. 바이러스를 잘못 유포해갖고 생기면 처벌하는 법이 없어갖고 그 학생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그 이후로 FBI인가 어디에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가 와서 일을 좀 전담해 그랬는데 그거 자기가 그거 만들 줄만 알지 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는 그만뒀다는 얘기도 이제 뒷소문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왜 만드는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다라는 걸 보이려고 자기 실력을 이제 뽐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딘가에 좀 불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이 유포대가 걸리면 처벌이 큽니다. 안 돼요.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강사님 저희들 금융은 V3지만 일반적으로도 막 최적화시키라고 계속 RGB랑 뭐라 다운받으라고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통 V3를 한번 설치해 놓으시면 다른 건 V3가 다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에 윈도우상에서는 윈도우 백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가 다 관리하고요. 굳이 별도로 백신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첫날에 우리 컴퓨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처럼 스마트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앱이 있습니다. CPU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용 CPUG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퀄컴?
예, 퀄컴이라는 이제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CPU가 8개 돌아가요. CPU가 8개. 옥타 코어라고 하죠. 옥타. 퀄컴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 이거 광고예요. 테트리스 광고 같더래.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업데이트 하기가 겁날 텐데요. 잠깐만요. 이게 좀 기다려야 이 광고가 사라져. 설치할 거 아니고요. 센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뭔가 보이는데요.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있고요. 밝기 센서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화할 때 이렇게 귀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경력이 화면이 꺼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다가 통화를 하려고 귀에다 갖다 대면 화면이 어두워져요. 꺼져요. 조도 센서라는 게 있대요. 조도 센서.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는 중에는 화면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꺼지게끔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그런 센서들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PS라고 하죠. 위치 센서. 이런 것도 돌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검사도 가능해요. 배터리가 지금 85% 남아있다고 나와 있고 이 스마트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13 버전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CPU가 8개가 돌고 있고요. 근데 용어들이 어려워요. 컴퓨터 용어보다 이게 더 어렵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거 알프레드 CCTV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안 쓰는 앱이 핸드폰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얘를 깔아요. 이 앱을 두 군데다 설치해요. 그러면 제가 쓰는 이 핸드폰이 이제 메인이고요. 집에 있는 핸드폰은 이제 지금은 꺼놨는데 켜놓고 제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CCTV가 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핸드폰을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두 개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에 있는 거는 이게 기기만 켜놓은 거죠. 배터리 연기, 그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집에다 켜놓고 있으면 거기 있는 화면이 거기서 카메라를 비치는 화면이 제 핸드폰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알프레드 CCTV라는 앱입니다. 아 저거를 깔아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두 군데다 깔아야 돼요. 아, 여기도 깔고 거기도 깔고. 하도 안 썼더니 로그아웃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설치하면은 어느 게 메인이냐? 그래서 주로 쓰는 게 메인이고. 그럼 이제 집에 거실에다가 하나 켜놓고 나오면 거실에 이제 강아지가 잘 돌아다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용량 안에 그거 데이터 너무 먹지 않아요? 와이파이로 연결하니까 그쪽 기기랑 연동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는 많이 안 해봤는데 집에서는 와이파이니까 뭐 데이터가 별도 안 들어가니까는 써봤는데 그러니까 보통 CCTV 따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계신 집들은 집에서 설치해 놓고 나오거든. 자녀들이 본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CCTV를 설치해 놓고요. 독도에도 CCTV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KBS 홈페이지 들어가면 독도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에펠탑 앞에도 CCTV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볼 수도 있대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스마트폰 안 쓰는 이제 기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저 이제 가끔씩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뭐 자료 하나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집에 가서 확인해 드리면 되는데 이번은 급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아래 한글로 만들어졌는지 파워포인트 만든지 보기는 하면 되잖아. 제가 거기다 뭐 편집하는 건 아니어도 보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이런 이제 오피스 앱들이 있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다 있습니다. 무료예요. 오피스에 가면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엑셀이 있어요. 엑셀. 그럼 엑셀처럼 그 엑셀이 그대로 작동이 돼요. 여기서 작업하려면 좀 답답하지. 화면이 작으니까.
근데 엑셀로 만든 문서를 제가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개발한 프로입니다. 무료.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는 엑셀도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컴 오피스도 있어요.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데 보기는 할 수 있는데 편집은 못해요. 편집할 수 있는 거는 돈 내고 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365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회원 가입하면은 인터넷상에서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별도로 설치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주로 우리 이제 날씨 많이 쓰잖아요. 날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뭐 번역하는 기능들이요. 번역하는 것들. 요즘은 번역 기능이 좋아서요. 번역뿐만 아니라 통역도 되거든. 내가 말을 하면 화면을 반을 쪼개가지고 여기다 내가 말을 하면 뒤 반대편 화면에 상대편 나라의 언어로 나오고 스피커로 나오거든. 우리 스피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위아래로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말을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메시지로 나오고 음성으로도 나오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그거로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해요. 특히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뭐 영어를 배웠다고 하지만 I'm a boy 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헬로우 이런 거, 굿모닝 밖에. 이런 사람을 외국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라는 그 예능 코너에 보니까는 거기 젊은 친구 하나 가잖아요. 예, 그 사람이 뉴욕에서 뭐 생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간 거고, 박근영 씨라든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언어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걸 배워가지고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더라고. 갤럭시 S24가 그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G보드 나오는 이 앱은 뭐냐면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제가 우리말로 쓰면 지정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런 앱들이 있고요. 최근에 앱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것도 번역하는 앱이에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고요. 얘를 이용을 하면 이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서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는 광고들이 나오면서 광고들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감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기능은요. 사실은 여기서 성능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요. 내 핸드폰이 얼마나 좋다 나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얼마큼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휴대전화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쓰는 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 모델이고요. 뭐 소프트웨어 정보라든지 법규 정보 뭐 이런 거는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용량이 얼마큼이다라는 거는 모르고요. 대신에 넷파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넷파일이라는 앱. 삼성 스마트폰에 넷파일 앱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자체 메모리는 256기가인데 110기가 썼고요. 보조 메모리는 238인데 228, 10 남았어. 10 남았대. 내장 저장 공간에 들어가 보면 현재 뭐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건 보이는데 뭐 성능이 어떻다라는 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문서 다운로드 받은 거 눌러보면 다운로드 받은 게 쭉 보이고요. 좀 전에 제가 찍은 사진에 이런 건 나와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군대를 만들자. 뭐 실버 아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오늘 인터넷 기사에.
나이 드신 분이 이제 50대, 60대, 70대로 구성된 군대를 조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 30년 후면은요. 우리나라 군대가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느 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로봇 군대를 만들자. 국방부에서 제안을 했다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었거든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혼이지만 이제 아이들도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지 결혼을 할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큰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 양육비가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그게 걱정이라서 그보다 걱정인 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가 그것도 걱정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 요 정도만 되시면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기능들이 그 교통 앱들이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 저도 우리 오면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한 번 타고 왔는데 652번 버스를 타고 왔어요. 집 앞에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 오면은 버스에 이제 제가 652번 버스 타면 현재 이 버스가 어디에 지금 위치가 돼 있는지 보이고 저는 어디서 내리냐면 진도 아파트 내리거든요. 그 진도 아파트 내려서 이렇게 길 따라 골목으로 쭉 올라와요. 갈 때는 저기 이제 지하철역에 가서 1호선 타고 신길역에 가서 다시 5호선 타고 마포로 오늘 가야 돼요. 오늘 이제 마포 수업을 해야 되니까는. 갈 때 올 때 이제 노선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없었을 때는 참 힘들었죠. 물어보러 가서 가야 되는데, 물어봐도 요즘 대답 잘 안 해주잖아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이게 이런 기기가 있었으면 전국 어딘 다 돌아다녔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전학을 왔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이 남산에 가면 놀이터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서울 애들이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가 모르니까 남산을 어떻게 하냐니까는 남산 타워보이 저거 보고 가면 된대. 제가 마포에 살았는데 그걸 보고 걸어갔어요. 무작정. 서울역을 해서 남대문을 거쳐서 갔는데 가서 놀긴 놀았어. 집을 못 오잖아. 집에는 타워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언제 왔어요. 밤늦게 와서 혼났거든. 그게 2번인가 혼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썼는데 갈 때 어디를 거쳐가는지 머릿속에서 그렸어. 막 생각을 하면서 건널목도 건너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리 없이 탁 왔어. 일찍.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퇴근하시고 나서 너 어디 안 나갔지? 해서 안 나갔다고 해서 이제 혼도 안 나고 잘 놀았지. 몇 번 가니까 너무 멀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엔 놀러 가진 않았는데 그때 이게 있었으면 혼 안 나고 잘 갔다 왔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느 출구로 가면 몇 미터 거리에 어디에 있다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요. 네이버 지도에 가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 진짜 이건 생각해도 신통방통한 것 같아. 죄송한데 제가 자주 가는데 여기 제가 버스를 탔던 어르신이 양천우체국을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여기는 이제 금천구니까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는 양천우체국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르신 내가 모르시더라고. 그랬더니 기사님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할머니 다음에 내리셔서 가시면 바로 거기에요 또 그걸 알려주더라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 네. 예. 자, 요렇게까지 했으니까는요. 제가 요거 이제 저장해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오후 수업 마치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CPU 들어갔던 거 어떻게 CPU요? 네, 툴에서 아까 CPU 제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 스마트폰 CPU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갖고 CPU G, CPU Z 검색하시면 떠요.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요. 저도 이제 그 수업이니까 그걸 한번 실행해서 보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